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아나운서 김상호입니다. 그동안 시사반장을 맡아온 김영식 교수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제가 잠시 진행을 대신하게 됐습니다. 계속해서 변치 않는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는 6월 3일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민심의 향방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인구는 적지만 동해안을 끼고 폐광지와 접경지를 아우르면서 역사와 안보, 산업이 복합적으로 얽혀있는 상징적인 의미가 큰 곳이죠.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이번 대선을 앞두고 강원 표심의 흐름과 유력 후보들의 전략을 살펴보는 시간 갖고자 합니다. 먼저 함께 하실 분들을 소개해 올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김도균 위원장 나오셨습니다. 예, 안녕하십니까. 예, 김도균입니다. 네, 그리고 보수 진영에서 활동 중인 강대규 변호사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강대규 변호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 두 분 한참 바쁘실 것 같은데 이렇게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먼저 두 분께 여쭤보겠습니다. 이번 대선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지부터 좀 여쭙죠. 먼저 김도균 위원장님께 마이크 드리겠습니다. 예. 아마 이번 6.3 대선의 시대 정신은 내란 종식이라고 생각합니다. 내란 숙의 윤석열과 또 국민의힘을 비롯한 이 내란 동조 세력들에 의해 자행된 12.3 친위 군사 구태타로 망가질 대로 망가진 우리 대한민국의 국격과 또 우리 국민들의 인권 그리고 민생 경제를 빠른 시간 내에 회복하고 내란의 완전한 종식을 국민들께서 엄중하게 심판하는 선거가 이번 6.3 대선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강대규 변호사님. 네, 전 세계가 빠르게 발전하고 있습니다. 이번 대선은 대한민국이 앞으로 30년, 50년, 100년 동안에 신성장을 할 수 있는 것이냐의 기로에 있는 선거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김도균 위원장께서 내란 종식을 말씀하셨는데 이미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결과가 나왔고 국민의힘에서는 수차례 거듭 사과를 하였습니다. 형사재판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 과정에 대해서는 추후 살펴보면 될 문제고요. 우리가 과거에만 매몰되고 있으면 안 됩니다. 미래로 나가야 되는 시점이라고 말씀드리고 경제학적으로는 성장이냐 분배냐 우리 이 방송을 지켜보고 있는 시청자분들에게는 내 집 앞에 도로가 깔리냐 안 깔리냐 이러한 대선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최근 KBS 여론조사에 따르면 이재명 후보가 강원도에서 10% 이상 앞선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김도균 위원장님은 도당위원장으로서 강원 지역 민주당의 선거운동 진두 지휘하고 계신데 네. 유세 현장에서 이런 분위기를 느끼고 계시는지요? 예. 뭐 강원 지역은 모두 아시다시피 참 힘들고 예. 척박한 민주당에게는 힘들고 척박한 정치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동해안 지역은 아마 영서 지역에 비해서도 더 어렵고 척박합니다. 그런데 요즘 강원 지역 분위기가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수준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이 18개 시군을 다니면서 체감하고 있습니다.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가 민주당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가장 먼저 방문한 지역이 우리 강원 접경 지역과 동해안 지역입니다. 처음부터 끝까지 이재명 후보와 함께 움직였는데요. 그 열기, 감동, 사실은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특히 그 원통 전통시장이나 거진 그 전통시장에서 봤던 그 감동은 강원 지역에서도 승리하겠구나 하는 그 자신감과 확신을 갖는 그런 계기가 됐습니다. 특히 어제는 박찬대 권한대행 겸 그 상임 총괄 선대위원장하고 함께 이재명 후보가 방문하지 않은 강원 내륙 지역을 이렇게 다녔습니다. 여기 마찬가지 그 응원 그리고 열기 정말 고맙고 감사한 그런 시간이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자, 여론조사를 조금 더 이야기를 해보죠. 영서 지역에서는 민주당이 우세, 그리고 영동 지역에서는 격차가 크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변호사님께서는 어떻게 보시는지요? 각 지역의 민심 흐름을요?
네, 우리 강원도의 지역이 항상 보수 표심에 기울어져 있다. 이것은 최근 10년간의 데이터만 보고 분석한 것입니다. 불과 18대 국회만 하더라고요. 영동 지역에 있는 세 국회의원이 모두 무소속 의원이었고 또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그때는 이렇게 네 곳이 묶였는데 그때 이용삼 당선자 국회의원께서는 민주당 소속이었습니다. 우리 강원도민들께서는 보수층에만 표를 몰아준 것이 아니라 항상 그 당시에 합리적인 선택을 해왔던 것이 강원도민이라고 생각이 되고요. 최근에 선거 유세장을 가보면 사실 처음에 선거를 시작할 때는 국민의힘 유세 측에서 다소 좀 침울한 감이 없지 않아 있었으나 최근에 이재명 후보자의 도덕성이 검증되고 또 김문수 후보자의 청렴성이 검증되고 또 지난 5월 18일 제1차 법정 토론회 이후에는 오히려 상승 기세를 타고 있으면서 2022년 대선 때보다 더 분위기가 좋다라는 말이 도내 선거 운동원들 사이에서 나오고 있고요. 또 지금 이재명 후보자가 앞서가고 있는 지표가 다소 나오고 있다고 하지만 우리 방송 기점으로 해서 그 다음에는 어떠한 지표가 나올지 골든 크로스가 일어날지는 지켜봐야 되는 문제입니다. 네, 고맙습니다. 자, 이번 대선에서 강원도는 과연 어떤 상징성을 갖고 있는지 궁금해집니다. 특히 강원도는 다양한 지역 특성을 갖고 있는 곳인데요. 유세 전략에서 이 각 당은 어떤 차별점을 두고 있을까요? 강대규 변호사님 먼저 발언해 드릴게요. 일단 이 강원도는 우리 대한민국의 축소판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철원, 화천, 양구, 인제, 고성, 접경지는 접경지 안보 문제가 있고요. 속초, 양양, 강릉, 동해, 삼척은 환동해권으로 관광과 수산 문제가 있습니다. 또 폐광지라고 불리는 태백, 영월, 정선, 평창은 노동적인 문제가 있고 산림, 임업 문제도 산업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 내륙에 있는 원주, 춘천, 홍천, 횡성 지역은 신성장 동력 사업인 바이오와 반도체 산업을 또 꿈꾸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축소판이 바로 강원도이고요. 그렇다면 앞으로 이러한 강원도에 산업을 성장시킬 것이냐 아니면 기본소득을 나눠주면서 분배를 할 것이냐 이 문제에서 전략적으로 국민의힘이 정책이 지금 나오고 있다고 보여지고요. 강원도가 한 발짝 더 발전하기 위해서는 김문수 후보자가 당선이 돼야 한다는 것이 자명하고 우리 도민들께서도 합리적인 선택을 해주실 것이라 믿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도균 위원장님. 예. 지난 그 22년 3월에 치러졌던 20대 대선에서 사실 강원도에 18개 시군 전 지역에서 사실은 우리 민주당이 전패를 했습니다. 특히 그 원주나 춘천 지역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6개 시군이 두 자리 숫자 이상으로 크게 그 진 바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도 만약에 이런 패배를 우리가 경험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22년 3월의 패배를 정말 그 서력하기 위한 그런 절박함이 있습니다. 특히 우리 강원 지역의 정치하는 분들은 어떤 분들이냐. 내란숙의 윤석열을 비호하고 마지막까지 그 선두에서 지지하고 앞장섰던 인원들이 이 국민의힘 강원 지역의 국회의원들입니다. 우리 도민들이 모두 이들의 행태를 똑똑히 목도한 만큼 아마 이번 6.3 대선에서는 엄중한 심판과 무거운 책임을 아마 반드시 물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그 책임이 아마 강원도의 표심을 좌우하게 될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합니다. 내란에 대해서 계속 반복적인 주장만 하고 계시는데요. 예. 우리 강원도의 역사를 봤을 때 제가 기억하기에 한 17대, 16대 총선부터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 강원도의 도민들께서는 철저히 인물론에 의한 투표를 하신 겁니다. 어떤 때는 민주당 후보, 어떤 때는 또 보수층 후보, 진보층 후보, 어떤 때는 또 무소속층 후보. 이것이 철저히 인물론에 의해서 선택을 한 것이고요. 지금 그 지난번 대선 윤석열, 이재명 선거 때도 인물론으로 윤석열을 선택을 한 거고 그 이후에 총선과 지선도 보수층의 지표가 높게 나온 것이 보수층에서 냈던 후보자가 인물론에서 훌륭했던 거예요. 그렇게 보여지고요. 그럼 지금 대선은 어떠합니까? 김문수냐, 이재명이냐?
인물론을 놓고 보자 그거예요. 인물론을 둘이 접점하는 지역이 경기도지사 시절입니다. 김문수 후보자 경기도지사 시절에 판교밸리 만들었죠. LG 파주단지 만들었죠. 평택 반도체 만들었죠. 이천 반도체 만들었죠. 이렇게 해서 경기도를 먹고 살 수 있게 해주고 GTX로 연결을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재명 뭐 했습니까? 이재명 후보자께서는 뭐 기본소득, 재난지원금 뿌리면서 계곡 정비 사업을 했다고 얼마 전에 얘기하면서 커피값 120원을 얘기했지만 그 계곡 정비 사업도 당시에 더불어민주당 남양주 시장이던 조강한 시장께서 이의 제기했다가 당원권 정지를 받고 탈당을 한 그런 분란 소지가 있는 부분이에요. 인물론을 놓고 봤을 때 봐야 된다는 것이고요. 내란죄를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지금 강원도에 있는 국회의원 구성원들이나 국민의힘 구성원들이 내란했던 그 계엄 시기에서 계엄 12월 3일 밤 10시에 동조했습니까? 그 현장에 있었습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왜 계속 그 얘기를 꺼내는지 좀 의심스럽고요. 인물론으로 가자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반론하시겠습니까? 네, 우리 강 변호사께서 지금 언급하는 대부분의 사안들이 그 한쪽에 치우친 아마 그 본인이 그 논리적으로 이렇게 조언을 받거나 또는 그 편향된 그 사고의 데이터들을 가지고 지금 팩트인데요? 편향된 게 얘기한다고 아니라 팩트인데요? 생각하고 있어요. 네. 예. 왜냐하면 인물론을 얘기하면서 그 우리 지난 겨울 정말 대한민국이 어떤 지경에까지 그 이르렀었습니까? 대한민국은 망할 수도 있는 그런 위기의 시간을 우리 대한민국의 모든 국민들이 그 지난 겨울을 보내왔기 때문에 정확하게 지난 겨울에 어떠한 행동을 했는지 다 지켜봤고요. 그리고 그 선두에 그 중심에 우리 강원 지역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어떤 행태를 보였는지 정확하게 알고 있습니다. 이 건은 여기서 어떤 논쟁을 벌일 그런 사유라고 생각하지 않고요. 하나 그 부분은 우리 현명한 도민들께서 엄중하게 판단하실 겁니다. 제가 엄중한 판단에 도움을 드리고자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경험칙에 의해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편향된 사고가 아니고요. 제가 공동정범 사건을 굉장히 많이 하거든요. 어떠한 한 단체에서 식사를 하러 갔다가 내가 화장실을 간 사이에 이 단체 사람들이 다른 단체랑 우당탕탕 싸움이 발생합니다. 경찰도 출동했어요. 내가 화장실을 갔다 왔을 때는 이 일이 다 끝나 있어요. 그러면 그때 화장실을 갔다 온 그 현장에 없던 사람은 공동정범의 죄책을 지지 않습니다. 지금 김문수 후보자 같은 경우에는 국무회의에 없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아무런 재판도 받지 않고 있고 형사적인 내란 동조죄에 대해서도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겁니다. 오히려 혐의가 있는 사람은 지금 12개의 혐의로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명 후보자이죠. 백현동, 대장동, 성남FC, 위중교사, 대북송금, 공직선거법 지금 손에 꼽기도 힘든 여러 가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 우리 강 변호사님 식으로 지금 말씀을 끊으셨네요. 아니, 네. 잠깐 끊는 게 아니라 네, 끊으셨잖아요. 아니죠. 그럼 저 강 끝까지 말해도 변호사님, 됩니까? 네. 잠깐만요. 이 오늘 주제 토론은 네. 6.3 대선에 대한 예. 전망과 그리고 강원도 얘기죠. 각 네. 네. 당의 네. 그리고 어떤 전략이나 필요한 사항들을 우리 도민들에게 전달해주는 그런 시간이에요. 근데 지금 강 변호사님이 지금 말씀하신 그런 내용들은 사실은 오늘 토론에 적합한 그런 발언들이 저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강원도 얘기를 다 준비해 왔는데 시작하시자마자 내란이니 계엄이니 말씀하시니까 네. 제가 예시를 든 거 아닙니까? 이제 강원도 얘기만 하시죠, 그러면. 좋습니다. 예, 두 분께서 그렇게 합의를 해주시니까 정리를 하도록 하고요. 민주당 이재명 후보 이야기를 좀 다시 이어가 보겠습니다. 예. 일찌감치 동해안 또 폐광지 접경 지역을 방문하면서 경청 투어를 진행했습니다. 해당 지역들을 선제적으로 공략한 이유가 있을까요? 그렇죠. 그 앞에서도 언급했지만 지난 22년 3월 대선에서 사실은 이재명 후보가 그 강원 접경 지역 그리고 동해안 지역에서 두 자리 숫자 이상의 큰 차이로 사실은 패배했습니다. 예. 특히 이 지역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들이 공교롭게도 모두 내란 수계를 비호하고 그 선두에 앞장섰던 그런 의원들입니다. 예. 그리고 이 접경 지역과 동해안 지역, 폐강 지역의 지금 민생 경제가 말이 아닙니다. 저도 다니면서 이 소상공인들을 만나면
정말 가슴이 미어집니다. 이런 민생 경제의 이 위기 상황을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래서 그분들께 희망과 꿈을 드려야 되겠다는 그런 취지로 대통령 후보로 확정된 이후에 첫 번째로 강원 지역의 접경 지역과 동해안 지역 그리고 폐강 지역을 이렇게 다니면서 그분들의 목소리를 정말 하나하나 골목골목 다니면서 경청하는 그런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이 경청 투어는 우리 강원 지역의 소외된 그런 분들에게 희망과 기대감을 충분히 줬다 이렇게 저는 생각합니다. 예. 경청만으로 끝나는 건 아니겠죠? 아니죠. 예, 예, 농담이었습니다. 될 겁니다. 예. 자, 국민의힘은 후보 등록 직전까지 단일화 이슈로 좀 뜨거웠습니다. 선거 운동이 다소 늦어진 면도 있고요. 김문수 후보의 강원도 선거 전략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김문수 후보의 강원도 전략은 크게 걱정하지 않습니다. 누구보다도 강원도에 대해서 잘 아는 사람입니다. 예. 왜냐하면 경기도지사를 하면서 2007년과 2009년도에 강원도에 대해서 광역 행정 협력을 체결했어요. 또 2014년에 심지어 최문순 지사 시절에 당이 다르지만 그때도 광역 행정 협력을 체결했습니다. 무엇이냐? 경기도와 강원도가 있잖아요. 접경지 연결돼 있습니다. 접경지 경제를 같이 연구했고 산림 임업 지역에서 특산물을 같이 연구했습니다. 또 강원도의 관광지에 대해서 경기도 도민들을 많이 보내겠다. 이렇게 하면서 협력을 체결하였고요. 2014년도에 우리 강릉 시민들은 기억할 겁니다. 강릉시에 폭설이 내렸을 때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가 직접 와서 제설 작업을 했어요. 이렇게 마음이 강원도에 있는 분이고요. 단일화 말씀을 하셨으니까 단일화에 대해서 포인트를 하나 주자면 지금 전략적으로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거침없이 정의롭게 행동하는 김진태 강원도지사가 단일화 과정에서 전국에 있는 모든 국민의힘 시도지사들이 단일화를 하라고 성명서를 냈는데 김진태 강원도지사만 그 성명서에 이름을 안 올렸어요. 내가 보기엔 이건 정의가 아니다. 전 당원들이 뽑았는데 왜 갑자기 후보를 바꾸냐라고 해서 서명을 안 냈고 지금 김문수 국민의힘 후보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럼 여기서 만약에 김문수 후보자는 대통령이 됐어요. 전국의 모든 시도지사가 자기를 반대하고 음해할 때 김진태만 본인의 손을 들어줬는데 김문수가 대통령이 되면 강원도에 대해서 도로가 안 놓겠습니까? 철도가 안 놓아질까요? 특산물이 발전을 안 할까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민들께서 김진태 도지사와 김문수 대통령 후보자 간의 관계를 생각하시면서 표를 결정하셔야 됩니다. 예. 자, 두 분께서 그런 말씀을 하셔서 저도 좀 궁금한 점을 한 가지 여쭤본다면 전통적으로 강원 영동 지역 또 강원도 전반적으로 봤을 때도 보수 성향이 강한 지역이죠. 그래서 어려움도 말씀하셨고, 근데 이제 그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또 뭐 지금 선거 운동을 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민주당 입장에서 이런 얘기를 할 수 있겠죠. 예. 지지는 안 해주면서 뭐 이렇게 요구하는 것만은 듯한 이런 느낌. 그 다음에 또 도민들의 입장에서 보면 야, 그 보수당을 찍어도 뭐 이렇게 변화되는 게 없는 것 같아. 이런 그 푸념을 늘어놓다 보니까 강원도 홀대론도 나오고 그러는데 두 분께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한번 여쭤보고 싶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드릴까요? 예. 여러분들 윤석열 정부 3년 사이에 한국경제 기사를 보면 국가 채무가 노무현 정부부터 시작을 해서 유일하게 줄어들기 시작했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예. 우리 전국적 말고 강원도를 살펴볼까요? 강원특별자치도법 개정이 되면서 3차 개정까지 되면서 절대 농지에서 건물이 올라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절대 농지가 해제되면서 농업들이 발전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우리 김도균 위원장님께서 지역구시니까 잘 아시겠지만 설악산 오색 케이블카 강원도민들의 30년 수건 사업이었는데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시를 내려가지고 이제 올라가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3년 전 기억해 보시자면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자가 양양에 와가지고 오색 케이블카를 반대한다. 왜냐하면 본인은 성남 시절에도 반대한다고 트위터에 올렸어요. 나는 환경을 생각해서 반대한다. 그러다가 도민들이 들고 일어나니까 거기에 대해서 입장을 선회했죠. 강원도에 지금 SOC 사업에 대해서 각종 예타 면제가 되고 있고 동서 고속철도가 깔리고 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절대 농지가 해지되고 있고 강원특별자치도법에 의해서 이제 막 발전을 하고 있다가 지난 12월 3일
계엄에 의해서 잠시 정체된 것이지 이거를 우리가 이어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김도균 위원장님. 예.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 동해안 지역에 3개 지역구가 있습니다. 아마 2000년 들어선 이후로 이 지역구의 그 국회의원들은 다 국민의힘, 전신, 뭐 한나라당, 그 보수 정당의 그 국회의원들이 이 지역구의 그 정치인으로서 활동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현재의 상황을 보십시오. 동해안 상황 너무 어렵습니다. 도대체 어느 부분이 발전이 됐다고 이렇게 자신 있게 얘기할 수 있는지 그것조차 안타까울 정도로 동해안 지역은 사실은 다시 한번 도약하는 기회를 잡지 않으면 안 됩니다. 지난 대선에서 동해안 우리 3개 지역구 읍면동 전 지역에서 사실은 민주당이 패배를 했습니다. 예. 그런데 이번에 확연히 변화를 저도 체감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동해안 경청 투어를 하고 또 추미애, 김병주, 김우영 의원이 강릉 유세를 적극적으로 나서고 어제 오늘 지금 박찬대 그 원내대표가 또 우리 동해안 지역 경청 투어를 실시하면서 동해안 지역의 바닥 민심이 어떤 기대감과 또 새로운 어떤 희망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동해안 지역을 대표하는 정치인들 제가 다시 한 번 더 언급하면 우리 동해 삼척의 이철규, 강릉의 권성동, 그리고 우리 속초 고성의 양양 속초 고성의 이양수 의원, 이런 분들이 이번 12.3 친위 군사구태타에서 보여준 행동들은 사실은 우리 동해안의 주민들께 굉장히 그 아픔을 줬고 반드시 진정성 있는 사과가 필요한 그런 행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아마 6.3 대선은 동해안의 이 침체된 민생 경제, 그리고 다시 도약하지 않으면 안 되는 이 위기감이 아마 6.3 대선에 그대로 투영될 것이고 또 동해안의 아마 역사적 변곡점이 될 것이다. 저는 이렇게 확신합니다. 예. 일단은 예. 팩트 하나 잡아드려야 되겠어요. 2000년대 이후에 동해안권에 있는 속초, 고성, 양양, 강릉, 동해 삼척의 모든 국회의원들이 전신이 국민의힘, 뭐 한나라당 이거였다 말씀하셨는데 18대 국회 송은석 의원 또 18대 국회 최욱철 의원, 송은석 의원 둘 다 무소속인데 제가 얼마 전에 민주당 기사를 보니까 최욱철 의원은 또 민주당으로 다시 입당을 하셨더라고요. 그 팩트부터 제가 잡아드리고요. 2022년 경청 투어를 통해서 뭔가 바뀌었다고 말씀드리는, 올해 이번에 경청 투어를 통해서 뭔가 바뀌었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지금 이재명 후보자는 2022년도에도 강원도로 왔습니다. 그럼 그때는 경청 투어 안 했습니까? 그때도 경청 투어 했잖아요. 그때도 경청 투어 했는데 그때 경청 투어와 지금 경청 투어는 다른 겁니까? 그리고 제가 국회에서 오랜 기간 한 3년 정도 근무를 해서 말씀을 드리자면 뭐 권성동, 이철규, 이양수 의원에 대해서 언급을 하셨으니 제가 굳이 언급을 해드리자면 언론에 나오는 것이 국회의원들의 임무가 다가 아닙니다. 그 내부에 있는 국토부와 조율하고 산자부와 조율하고 또 해양수산부와 조율하고 이런 문제가 국회의원들이 실제로 하는 일이고 지금 만약에 소상공인들이 힘들다고 한다면 더불어민주당 문재인 정부 시절에 2018년, 2019년도 오면서 2년 사이에 최저임금이 30%가 정확히 말하면 29.7%죠. 29.7%가 상승했어요. 인건비가 올라가니 지금 먹고 살기 힘든 거 아닙니까? 소득 주도 성장의 실패를 가지고 윤석열 정부가 다시 깨어진 상처를 꼬매고 있는 와중에 지금 국민의힘에서는 거듭 사과를 했지만 계엄이라는 예상치 못하는 일이 터졌고 거기에 대해서는 지금 형사재판 받고 계시고 우리가 앞으로 미래를 얘기해야지 자꾸 왜 과거를 얘기합니까?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예, 우리 강 변호사님 그 말씀을 들으면 그 윤석열의 그 이 화법과 너무 똑같아요. 어떤 점에서 똑같죠? 너무 똑같아요. 예를 들어서요? 말 끊지 마시고 네, 죄송합니다. 들으세요. 네. 너무 똑같아요. 지난 3년간 대한민국이 어떤 위기 상황까지 그 몰렸는지 아마 변호사를 하고 계시니까 누구보다도 잘 아실 텐데도 그 부분은 쏙 빼고 다시
그 앞에 있는 얘기를 끄집어내서 데이터를 제시하는 이런 화법은 매우 적절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난 3년 대한민국은 전 세계의 표준이 되던 국가가 3년 만에 전 세계가 걱정하는 그런 나라가 됐고, 또 우리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이러다 나라가 망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불안과 우려를 느꼈던 그 마음을 본인도 아마 스스로 느끼고 있을 텐데도 전혀 그 부분을 아무 일 없었다는 듯이 과거로 치부하는 이런 그 표현은 좀 적절치 않고 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그나마 아까 한국 경제의 보도, 국가 채무에 대해서 데이터로 예시를 들잖아요. 지금 약간 감정에 가르치려고 드시는 것 같은데 적절치 않다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저희 그나마 윤석열 대통령실에서 화법을 말씀하셨으니까 잘못한 걸 굳이 인정하자면 김건희 여사의 뭐 리투안이나 뭐 명품백 문제 이런 거 다 잘못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는 저도 그 정권 시절에도 방송 나가서 많이 비판을 했어요. 대통령실 왜 제대로 일 안 하냐 많이 비판을 했는데 그럼 지금 앞으로 보자는 거예요. 이재명, 김혜경을 두고 김문수, 설란영을 두고 어떤 사람이 앞으로 똑같은 실수를 반복 안 할 것 같습니까? 여기에 대해서는 어떠한 기분이냐? 당당하냐? 전 당당히 김문수, 설란영 부부가 더 낫지 않겠습니까? 이재명, 김혜경 부부는 부부가 모두 재판을 받고 있어요. 김문수, 설란영 부부는 부부가 모두 지금 미담이 계속 쏟아지고 나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도민들이 어떤 선택을 할지. 그러니까 제가 미래로 얘기하자고 하는 거예요. 우리 정말 강 변호사님이 저런 아주 그 이분법적 그 제시를 보면서 어차피 똑같은 대화를 상대방이 똑같은 방식으로 할 수 있다는 것을 뻔히 알면서 그 화법을 계속 구사하는 것이 저는 많이 안타깝고, 이 부분은 요 정도에서 제가 정리하는 게 좋을 것 같은 게 저 화법은 적절치 않습니다. 왜냐하면 똑같은 말을 제가 사람만 바꿔서 얘기할 수 있는 지금 대화를 요구하시는 듯한 느낌입니다. 자, 두 분의 30초만 주시면 괜찮으실까요? 여기서 멈춰야 될 것 알겠습니다. 같습니다. 네. 두 분의 발언 기회를 제가 한 번씩 공평하게 드렸고요. 우리 강원도의 이슈를 제가 좀 더 이어가면서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어쨌든 열흘 후면은 선거는 끝납니다. 그렇죠. 그 이후에 우리 두 분은 이제 강원도에 몸담고 살고 있는 우리의 이웃이기도 하고, 또 이 지금 선거 판세에도 상당한 또 도민들에게 그 메신저 역할도 하시고 이러는데, 도민으로서 선거 이후에 우리 강원도가 어떤 모습이 됐으면 하는 기대감을 갖고 계신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네, 강원도는 뭐니 해도 SOC와 교육과 의료가 받쳐줘야 됩니다. 이것이 강원도가 다른 17개 시도에 비해서 굉장히 저조한 부분이에요. SOC 공약은 김문수 후보자의 공약과 이재명 후보자의 공약이 크게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같이 가는 거라고 해서 으쌰으쌰 하면 되고요. 의료에 대한 공약은 제가 변호사인데 로스쿨이 도입된 이후에 강원도, 특히 춘천시만 하더라도 변호사 수가 20명이 안 됐는데 지금 60명이 넘어갑니다. 최근 10년 사이에 3배 이상이 늘었어요. 윤석열 정부에서 의대 정원 확충을 얘기했죠. 거기에 더불어민주당이 반대를 했죠. 테이블에 안 나왔습니다. 강원도의 의료 개선을 위해서는 의대 정원을 어느 정도는 확충을 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교육 문제에 대해서 강원특별자치도법 제3차 개정을 하면서 국제학교를 집어넣는데 교육부에서 제주도 이외에는 국제학교가 안 된다고 했다가 전라북도 특별자치법에 갑자기 국제학교가 들어갔어요. 이게 뭡니까? 강원도가 이 부분도 되찾아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면서 아까 무슨 화법 아사모사 얘기했는데 이재명 후보자께서 TV토론에 나와서 뭐 질문만 던지면 극단적인 선택을 극단적으로 바라보지 말라 그랬죠. 국회의원은 본회의에서 찬성이냐 반대냐 표결을 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대통령도 정책에 대해서 할지 안 할지 결정해야 되는 사람이에요. 우리 점심 먹을 때도 짜장면 먹을 거야, 짬뽕 먹을 거야. 극단적으로 질문하지 마. 이렇게 합니까? 지금 선택을 해야 되는 부분인데 여기에 대해서 의료 확충을 할 것이, 의대 정원 확충을 할 것인지, 또 국제학교 강원도에 갖고 오는 게 맞는 것인지, 전라북도에 주는 게 맞는 것인지 확실히 민주당에서 답변을 해야 됩니다.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강원 지역에 대한 공약은 언론에서 다 공개된 것처럼 사실은 매우 정교합니다.
강원 지역 전체를 놓고 광역 공약으로 7개를 제시했어요. 예. 그리고 18개 시군 전 지역별로 그 해당 지역에서 주민들께서 가장 관심 가지고 해줬으면 하는 그런 내용들을 전부 18개 시군 지역별 그 지역 공약으로 전부 만들어서 제시를 했습니다. 정말 그 내용들을 보면 야, 이렇게까지 그 세세하게 공약을 정리했구나. 아마 그 우리 도민들께서 예. 지금 이해하고 있으리라고 생각하는데요. 특히 우리 강원 지역에 대한 가장 대표적인 강조점이 있습니다. 우리 강원 지역은 국가 공동체를 위해서 사실은 지난 수십 년 동안 특별한 희생을 해온 지역입니다. 이 특별한 희생을 해온 강원 지역이 그에 부합하는 특별한 보상을 응당 받아야 된다고 강조를 했습니다. 이 내용들이 아까 제가 말씀드린 7개 광역 공약 그리고 18개 시군의 지역별 공약에 다 녹아들어 있습니다. 예. 여기서 근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이재명 후보가 다른 정치인들이나 다른 분들하고 차이점이 있었던 것은 제가 볼 때는 공약 이행률입니다. 본인이 성남시장 할 때, 또 경기도지사 때, 또 지금 민주당 당대표를 하면서 공약 사항에 대한 이행률이 95%에 이르는 것으로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 하여튼 이재명의 공약 이행률 확실히 믿고 예. 강원도가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도록 마음을 모아야 될 때다. 이렇게 좀 강조하고 예, 싶습니다. 네, 그 공감합니다. 그 접경지에 대해서 우리 강원도가 특별히 희생을 받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 보상을 받아야 된다는 그러한 정책은 100분 공감을 하고요. 이재명 후보자의 95% 공약률에 대해서는 공감을 못하는 게 빚을 내서 공약을 돈을 나눠주면 이 공약 누가 못 지킵니까? 저보고 집 사라고 하면 제 돈 주고는 못 사죠. 근데 그 은행에서 대출을 언제든지 해준다고 하면 저도 집 살 수 있습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바라보는 거고요. 지금 이재명 후보의 공약을 살펴보면 지금 지난번 대선 법정 토론회에도 나온 것이 남원시에 중앙경찰학교 유치하겠다, 아산시에도 유치하겠다. 이게 겹쳐요. 이게 겹치는데 여러분들 이 홍보물이 이재명 그 중앙당에서 다 뿌린 홍보물입니다. 이거를 보면 춘천시에 국가정원을 조성 추진이고 정성군에도 국가정원 조성이라고 나와 있어요. 국가정원이라는 게 순천에 있죠. 이게 법령에 의해 가지고 예산이 지원되는 곳이거든요. 강원도에 국가정원을 한정된 예산을 가지고 두 곳을 다 줄 수 있습니까? 지금 이렇게 약간 겹치는 부분에 대해서 대선 후보를 2번이나 하셨다는 분이 이게 스크린이 안 된 거예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춘천시의 국가정원과 정성군의 국가정원 둘 네. 중에 하나 어디 선택하시겠어요? 말씀하시겠습니까? 지금 우리 강 변호사님 지금 그 말씀은 제가 계속 반복해서 지적을 지금 드리는데요. 그 정확하게 확인하거나 또 스타디하지 않고 피상적으로 나와 있는 것을 가지고 예. 본인이 예. 유추해서 이럴 것이다라고 판단을 해요. 네. 국가 정원이라는 것이 그 여러 가지 형태와 여러 가지 수준이 당연히 존재할 수 있는데 어떤 화법을 통해서 그 듣는 사람을 그 이렇게 오해하게 만드는 그런 것들은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지금 방금 제시한 것처럼 18개 시군 그 지역별 공약을 정말 우리 도민들께서 하나씩 보시면 각 시군이 그 주민들이 그동안 얼마나 원했고 또 꼭 이루었으면 하는 내용들이 필요한 사항들만 적시가 되어 있어요. 자, 이재명 후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저는 김문수 후보에 대해서 말하지 않습니다. 이재명 후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성남시장 경기도지사 당대표 하면서 본인이 제시한 공약사항 어느 누구보다도 공약 이행률이 높은 사람입니다. 네. 이번에도 미래라는 게 뭡니까? 과거에 그 사람이 어떠한 행적을 가지고 있느냐, 그것이 미래도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그 확률이 높은 거죠. 이재명 후보의 이 공약 이행률은 어느 누구도 따라갈 수 없습니다. 자, 예, 이걸 예. 보면 당연히 소외된 강원도에 이렇게 정교한 공약들이 어떻게 이행되는지 저는 확실합니다. 아마 지금 염려하시는 것들이 그 현실로 드러나는 모습을 우리 강 변호사께서도 보게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공약과 예. 관련해서 제가 좀 정리를 할게요. 예, 아무래도 선거운동 기간이 좀 짧다 보니까 공약이나 정책에 대해서 좀 잘 모르겠다. 이런 말씀들도 많이 있어요. 그래서 지난번에 강원도청에서는 2030 미래전략과제를 각 정당에 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뭘 할 거냐? 이렇게 좀 질문을 구체적으로 드렸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질문을 드린다면 민주당과 국민의힘에서 각 당에서 강원도를 위해서 가장 중점적으로 이거는 꼭 이번 그 대통령이 오거나 정권을 잡으면 좀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제시할 수 있는 공약이라고 하면 한 가지씩만 좀 말씀 주실 수 있을까요?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발언기. 강원도는 접경 지역이라는 이 특수성 예. 또 특수한 지정학적 환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접경 지역 일대에 대한 평화와 안전을 확보하는 이 실질적인 정책, 그리고 또 젊은 사람들이 정주할 수 있는 일자리 여건을 만드는 일이 아마 최우선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겁니다. 예. 지난 70년 동안 대한민국 안보를 위해 희생한 강원도를 위해 특별한 보상이 필요한 시기고, 또 개인의 기본권까지 제약받았던 우리 강원 접경 지역 일대의 주민들에 대해서 중앙정부가 이제는 그에 상응하는 특별한 보상을 해야 될 때라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접경 지역에 대한 정말 과감한 그런 정책들이 지금 제시를 했습니다. 예. 그 제시된 정책들이 정확하게 이행될 수 있도록 해야 되고요. 또 지금 인구 소멸 위기가 강원도 전 지역에서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젊은 분들이 우리 강원 지역을 떠나지 않고 정주할 수 있도록 하려고 예. 그러면 일자리를 창출하는 그 기반을 만들어야 됩니다. 예. 그 기반을 위해서 그 미래 산업의 어떤 경쟁력을 키운다거나 또는 첨단 그 인프라를 구축할 수 있는 그 연구개발 단지를 만든다거나 하는 그런 노력들을 하여튼 이 공약사항에 포함을 시켰고, 또 젊은 사람들을 위한 이 청사진이 공약에 다 포함되어 있습니다. 예. 네. 말씀하시겠습니까? 좀 더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뭐 일자리 이런 얘기는 양 후보와 양 정당의 이름을 지으면 누구나 다 하는 얘기예요. 예. 자, 일자리가 나오기 위해서는 기업이 유치돼야 되는데 기업은 도로나 철도가 있어야지 유치가 되는 겁니다. 철도에 대해서 먼저 말씀드리자면 김문수 후보자 경기도지사 시절에 GTX 도입했던 사람이에요. 당시 김문수와 유시민 각 후보자가 토론 대결에서 유시민 당시 경기도지사 후보자는 GTX는 말이 안 된다라고 했는데 결국 김문수 후보자가 당선돼서 하지 않았습니까? GTX B 마석 춘천 연장할 거고요. 용문 홍천 철도 할 거고요. 삼척 강릉 원주 만종 철도도 조기 착공하겠습니다. 동서 고속철도는 물론이거니와 강원형 고속도로에서 제천 영월 고속도로 적기 내에 개통 추진할 거고요. 영월 삼척 고속도로도 타당성 평가 용역 추진하면서 포천 철원 고속도로도 예타 신청을 해서 통과되도록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속초 고성 고속도로도 예타 신청해서 조기 착공 추진을 할 거고, 양구 영월 고속도로, 그러니까 중부 가운데 축도 중점적으로 하겠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도민 여러분들 잘 보셔야 돼요. 공약이라는 게 물론 강원도 공약이 더 그렇습니다. 강원도당 양당이 이제 사이가 좋기도 해요. 그렇기 때문에 강원도청에서 나오는 걸 협력을 해가지고 우리 이번에 강원특별자치도법도 처음 통과될 때 허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를 하고 도청이 도와서 통과되지 않았습니까? 이름하고 정당을 지으면 공약 다 비슷해요. 누가 더 구체적이냐 하나 보셔야 되고요. 제가 두 번째 말씀드린 차이점이 의대 정원 확충, 의사수 늘릴 거냐 안 늘릴 거냐, 국제학교, 교육의 인프라 늘릴 거냐 안 늘릴 거냐, 이것은 보수냐 진보냐, 성장이냐 분배냐의 차이이기 때문에 이런 점에서 차이 나는 점에서 누구를 찍을지, 짜장면인지 짬뽕인지 투표를 명확히 하셔야 됩니다. 네. 예, 이 알겠습니다. 부분에서는 저도 한 말씀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네, 말씀하시죠. 예. 보니까 우리 강 변호사께서 말씀하신 내용들이 아까도 제가 자세한 설명은 안 드렸지만 이재명 후보의 강원 지역 공약에
정말 세세하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중에 광역 공약의 대표적인 게 사통팔달 1시간 이내 강원 지역의 교통망을 구축하겠다 하는 공약이 첫 번째로 들어가 있고요. 예. 또 지역별로 지금 나열한 그 내용들이 각 지역별로 아까 그 이렇게 들었던 거기에 다 포함되어 있어요. 예, 예. 예,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하여튼 공약을 우리 도민분들께서 한번 자세히 보시면 예. 얼마나 그 도민들께서 염원하시는 예. 그런 내용들이 포함되어 있는지 아마 알게 될 것이다. 알겠습니다. 이 말씀은 같이 한번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자, 다음 질문으로 넘어가도 될까요, 두 분? 네. 네. 자, 이제 선거 운동도 종반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남은 기간 강원도의 표심에 영향을 미칠 요인 두 분은 뭐라고 보시는지 궁금합니다. 예, 강대규 변호사님 발언 기회 드리겠습니다. 네, 남은 뭐 변수에 대해서 설명을 하시자면 예. 뭐 강원도 표심뿐만 아니라 전국적인 표심으로는 그 법정 토론회가 이제 세 차례가 남아 있기 때문에 그것이 있을 것이고요. 예. 강원도 표심으로 보면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경청 투어를 했는데 또 이 기간 안에 강원도로 오실지는 모르겠지만 김문수 후보자는 아직 방문을 안 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국민의힘 강원도당에서는 이 그 방문에 대해서 일정을 지금 세밀하게 고심하고 짜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기에 지금 우리가 지금 양당에 대해서만 얘기를 하고 있는데 다른 당까지 좀 포함해서 좀 말씀을 드려야죠. 개혁신당이나 민주노동당에 관련돼서 단일화 과정이 있을지 없을지 이 문제도 전국적인 표심 또 강원도 표심에도 영향이 미칠 것이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김도경 위원장님. 예. 아마 이번 6.3 대선의 시대 정신이 내란 종식인 만큼 저는 뭐 큰 이변이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만 12.3 내란 이후에 우리 사회에서 지금 발생하고 있는 이 불법적이고 극우적인 행태에 대한 우려가 있습니다. 그동안 수없이 이재명 후보를 악마하고 또 범죄자로 몰아세웠던 그런 세력들이 있는데요. 이 세력들에 의해서 직접적인 위협이 현실화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특히 남은 기간에 이제 대중 유세가 더 많아질 텐데 조금이라도 경호의 허점이 발생한다면 아마 심각한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하여튼 이번 6.3 대선이 종료될 때까지 안전하게 선거가 마무리되기를 바란다 그런 말씀을 꼭 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굳이 예측을 하자면 골든 크로스가 5월 28일 수요일쯤에 있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선거가 예전의 지표와 달라요. 이제는 뭐 각종 온라인, 유튜브나 각종 온라인 선거기 때문에 우리 국민들이 어떠한 자료나 정보를 직접 받습니다. 아까 범죄자 말씀을 좀 하셨는데 제가 형사 전문 변호사로서 보자면 범죄를 저지르지 않는 분들은 재판을 빨리 끝내길 바래요. 나 재판 일정 빨리 잡아줘. 빨리 무죄 받게. 그런데 지금 재판을 끌어온 사람이 누굽니까? 송달도 받지 않고 재판에 출석도 하지 않고 12개의 혐의 5개의 재판을 받고 있는데 이 도덕성에 대한 이 자료와 정보를 우리 국민들이 투표가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이제 한번 찾아볼까라고 찾아보다 보면 5월 28일쯤에는 골든 크로스가 있지 않을까 예상해 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선거 결과 후에 지방 정가와 행정에는 어떤 변화나 또 기대감 같은 것들이 생길까요? 김도균 위원장님. 예. 아마 이번 대선의 결과가 아마 강원도의 정치 환경을 변화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예. 예, 만약 이번에 이제 이재명 후보가 전국적으로 과반수가 넘는 압도적 승리를 또 달성하고 특히 우리 강원도에서도 만약에 승리한다면 내년도 지방선거의 판도는 확실히 바뀔 것이다. 뭐 그 사례가 있었지 않습니까? 2018년에 예. 박근혜 탄핵 이후에 실시된 지방선거의 그런 양상이 아마 우리 강원도에서도 다시 나타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특히 강원 지역의 우리 국민의힘 의원들이 12.3 내란 세태에 전면에서 내란 수계를 비호하고 또 그 선두에서 앞장섰던 이 모습들을 우리 도민들께서 모두 봤어요. 그래서 아마 우리 도민들의 준엄한 심판과 아마 무거운 책임이 반드시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또 이게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한 우리가 해야 될 그런 소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강 변호사님. 네, 여기에는 아마 김문수 당선이냐 이재명 당선이냐 나눠볼 수가 있는데 김문수 당선일 경우에는 제가 아까 김진태 도지사의 예를 들어서 예. 쭉 강원도에 발전이 있을 거라 설명을 드렸고요. 예. 이재명 대표가 당선이 되는 경우에는 또 두 가지로 나눠집니다. 재판 방지법이 통과되냐 통과 안 되냐. 지금 재판 정지법이 재판 중지법이죠. 재판 정지법이 법사위를 통과를 했는데 대통령이 됐을 때 재판을 정지하는 법. 헌법 11조에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되어 있는데 대통령만 왜 불평등합니까? 예전에 왕이나 귀족들은 처벌을 받지 않았죠. 그런 신분 사유로 약간 돌아가는 법인데 재판 중지법이 통과가 된다고 하면 이재명 대표의 이 통치가 시작되면서 말씀하신 것처럼 지방선거에 영향이 있을 것이고요. 재판 정지법이 본회의에서 만약에 통과가 안 된다라고 한다면 이재명 대표는 만약에 대통령이 당선된다 하더라도 재판을 계속 받으러 돌아다녀야 돼요. 특히나 공직선거법은 파기환송, 유죄 취지 파기환송이 돼가지고 확정적으로 거의 결정된 거와 다름이 없습니다. 재판정지법이 통과되지 않으면 만약에 6월 3일 날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에 당선이 된다 하더라도 우리는 올해 12월이나 내년 1월에 다시 대선이 열릴 수가 있어요. 이건 강원도에 역사가 있지 않습니까? 이광재 전 지사가 항소심 재판 도중에 선거에 출마를 해가지고 대법원에 가고 나서 나는 무죄가 나올 거다 확신을 하다가 결국 7개월밖에 도지사를 하지 못했어요. 지금 그러한 상황인데 갑자기 더불어민주당에서 거대 야당의 입법 폭주라고 표현하겠습니다. 입법권을 남용해가지고 재판을 정지하겠다. 그리고 그 조항 자체를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의 행위라는 것을 빼버리겠다. 그러면서 TV토론회에서 이것은 해외 사례가 없다라고 했는데 SBS에서 지난주 목요일이죠. 기점으로 보도를 했죠. 보도를 한 것이 영국의 사례를 바로 찾았다. 뭐 이런 얘기입니다. 정말 암울한 세상이 올 수도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김문수 후보자가 당선이 되면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우리 강원도가 GTX 비던 또 김진태 도지사의 관계던 더욱 발전될 수 있을 거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이 대목에서는 제가 짚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될것 같습니다. 우리 강 변호사의 합법을 제가 이제 자꾸 지적하게 되는데요. 꼭 그 종편에 어디 패널 토론자의 입장에서 지금 오늘 주제를 자꾸 이렇게 말씀하시는 듯한 그 느낌을 받습니다. 저는 오늘 이 토론 간에 김문수 후보의 어떤 개인적인 사항에 대해서 일체 언급한 적이 없어요. 김문수 아니죠. 김문수 후보 얼마나 많은 실망과 그리고 국민들이 우려하고 비난했던 사례들 넘쳐나요. 아니면 아마 본인이 더 잘하실 텐데도 불구하고 지금 김문수 후보에 대한 얘기를 제가 일체 언급하지 않는 것은 오늘 주제가 적어도 6.3 대선을 어떻게 전망하고 평가하고 또 각 당이 하고자 하는 전략과 방향성을 얘기하는 것이기 때문에 안 하는 건데 예. 지속적으로 민주당 대통령 후보인 이재명 후보의 개인적인 신상까지 언급하면서 그 얘기를 꾸준히 반복하는 이 화법은 사실은 오늘 토론에서는 적절치 않다는 말씀을 꼭 드리고 예. 그리고 오늘 한 말씀 중에 사실관계가 틀린 얘기가 많아요. 그렇지만 그 건에 있죠? 대해서는 예. 제가 추후에 언급을 해드리겠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러니까 지적을 하셨으니까 저도 지적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저도 적어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토론에 예. 조금 이렇게 집중해 주시는 게 네. 좋을 것 네. 같습니다. 저는 정말로 더불어민주당 홈페이지 가서 뽑아올 정도로 강원도를 다 준비해 왔는데 내란 얘기를 거듭하시니까 저도 정무적인 전국적인 말씀을 많이 드린 거고요. 네. 종편 무슨 극우 패널 같다 말씀하시면 저는 종편 국자 패널 같으세요. 그렇게 표현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두 분의 발언 여기서 제가 좀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어느덧 시간이 많이 흘러가서요.
두 분의 이제 마지막 발언을 남겨놓고 있는데요. 자, 끝으로 이번 선거를 앞두고 강원도 유권자들께 한 말씀씩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마지막 답변하시는 거는 좀 시간을 한 30초씩 이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하시죠. 제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김두균 위원장께서 저희 합법에 대해서 지적을 해주셨다면 여기에 대해서 겸허히 수용할 부분은 수용하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말한 부분 중에 사실이 아닌 부분은 없습니다. 우리 강원도민들께서 제가 말한 도덕성 문제든 인성 문제든 정책 문제든 손가락 몇 번만 하면 충분히 모바일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찾아보시고 나서 우리 강원도에 누가 대통령이 되어야지 강원도의 발전을 앞당길 수 있을지 면밀하게 살펴주시고 선택하여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어쨌든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 모두 강원도의 발전을 위해서는 함께한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시간 지켜주셔서 30초 드리겠습니다. 예, 이번 6.3 대선은 다시 한 번 더 반복하지만 내란 숙의 윤석열과 국민의힘을 비롯한 내란 동조 세력들이 망가뜨린 대한민국을 다시 정상화시키는 출발점입니다. 이 반헌법적이고 또 대국민 배신 행위를 자행한 내란 세력에 대한 엄중한 심판과 무거운 책임이 이번 6.3 대선에서 반드시 보여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대한민국이 다시 새로운 대한민국, 진짜 대한민국으로 거듭날 수 있다고 우리 도민들께 꼭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두 분 시간 비슷하게 잘 지켜주셨습니다. 자, 어떻게 보셨습니까? 오늘 시사반장에서는 대선을 앞둔 강원도민들의 표심과 유력 정당들의 선거 전략을 함께 이야기했습니다. 자,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이후에 치러졌던 2017년 대선처럼 이번 선거 역시 또다시 장미 대선이라고 사람들에게 회자가 되고 있습니다. 1908년 뉴욕의 거리에서 여성 노동자들이 외쳤던 생존권과 참정권을 상징하는 이 말 속에 소박한 일상을 염원하는 우리 국민들의 마음이 담겨 있는 건 아닐는지요. 더 나은 삶과 희망을 주는 정치를 바라는 마음을 담아서 소중한 한 표 꼭 행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시사반장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나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오랜 시간 함께해 주셔서 고맙습니다.